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생태계를 이제 우정하는 우정종이나 아니면 뭐 핵심종, 지표종, 그다음에 뭐 희소종 얘네들 개념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정종을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가 강령분법하고 웨이팅돼서 시험 문제 많다. 네, 약간의 산수를 좀 미루곤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들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번 익숙해지면 또 연산이랑 산수가 실물은 물리화만큼이나 아주 많은 고도의 수식과 연립방정식을 많이 요구하진 않아. 이렇게? 근데 아주 빠른 연산과 산수를 여기서 요구하자. 산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더라. 자, 보면 방향부법으로 식물의 군집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좀 지워볼게요. 미안해요. 저 위에 카메라 좀 꺼볼게요. 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도록. 자, 그럼 방향수법에서 나와 있는데, 방향수법에는, 자, 이제 말 그대로 빈곡한이 정해져 있는 그 빈곡한을 축척을 시켜서, 이 축척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식물 군집에 어떠한 식물들이 몇 개나 개체수가 출몰되어 있고, 몇 개가 보이는지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우점종을 판단하려면,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 피도가 뭐예요? 네, 피도는 그 식물들마다 그 아이가 이제 입이 넓다거나 입이 좁다거나 등등을 통해 점유된, 햇빛을 가리는 점유된 면적을 피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체 수가 있지만 내가 약간 이렇게 뾰족 많은 애야. 근데 똑같은 애인데 되게 덩치가 커. 학원에 대표적인 아이들이지만 너무 나이들이지만 그러면 햇빛을 많이 차단하겠잖아. 그래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개체 수가 똑같다고 해서 점유하는 면적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점유된 면적으로 판단하는 형태거든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걸 다 더한 게 우점종이고, 이걸 다 더한 게 중요도고, 중요도가 높을수록 무점종이다. 그죠? 이 값이 클수록 그 지위에, 그 생물종의 무점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 됐죠? 이 값이 높을수록 무점종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밀도는, 자, 지금 방향수를 추측을 시켰어. 근데 여기서 지금 종이,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라고 하는 세 개 종이 있죠. 오케이? 그 세 개 종이 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세 종에, 개체수랑 관계가 있어. 개체수. 그죠? 밀도의 제대로 된 원래 정의 면적, 정의의 개념은 뭐냐? 그 방향구를 추측을 시켰죠? 그치?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에, 방향구를 추측시킨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에 그 생물종이 출현한 그 종의, 한 종의 출현 종의 개체수야. 그러니까 종의 개체수로 표현하니까 애매한데, A라고 하는 종의 밀도를 만약 물어봤다라고 해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뭐야, 왜 그래? 야, 말 들어. A라는 종의 밀도를 물어봤다고 해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키울까? A라는 종의 밀도를 물어봤다. A라는 종의 밀도. 그러면 그 A종이 방역구 전체 면적 안에 총 A종의 개체수. 몇 개의 개체수가 보이는지.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B종도 똑같이 밀도를 계산하고 C종도 똑같이 밀도를 계산하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밀도라고 하는 키워드나 빈도라니까 밀도나 빈도나 피도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한 상대적인 100 중에 그 A종만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그게 A종의 상대 밀도, B종의 상대 밀도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대 밀도는 말 그대로 A종 거의 밀도가 나왔겠죠? B종 거에 나왔겠죠? C종 거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A종 거랑 B종 거랑 C종 거의 전체 모든 밀도의 총합, 모든 종의 밀도의 총합. 돼요? 모든 종의 밀도의 총합분의
A종만의 밀도 곱하기 100이야. 이게 A의 상대 밀도야. 됐죠? 얘를 그럼 수치화 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밀도만 먼저 계산해볼게. 그럼 여기 보면 좀 키워보자. 이렇게 켰다가 여기 위에서 보자. 그러면 A종 것만 일단 와본다라고 하자. 그러면 방향구의 면적이 지금 여기서 국어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국어에서 1제곱미터 크기의 방향구 4개를. 그죠? 그 4개야. 그러면 면적분의 개체 수가 뭐였기 때문에 그 종의 밀도야. 방향구의 면적분의 개체수. 그죠? 근데 방향구가 이렇게 해당하는 방향구가 4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방향구 4개 안에 지금 A종이 누구야? 질경이죠? 이렇게 생긴 거. 너 하나, 총 하나씩 있으니까 4개. 그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질경의 밀도는 저렇게. 그래서 요렇게 분해 4개. 그죠? 일일이 산수를 해줘도 되고, 산수를 안 해줘도 돼요. 어차피 분수로 다 통분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토끼풀은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죠? 17개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네. 15개 맞니? 야, 네, 16개. 나 어디 놓쳤냐? 나 왜 15개로 세지? 하나, 둘, 셋, 넷, 16개 맞아.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네, 맞네요. 자, 아버지 걸 했어요, 지금. 16개. 맞죠? 자, 그러면 토끼표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제곱미터의 면적에 16개. 그죠? 개체수. 위에 얹어지는 게 개체수야. 위로 얹어지는 값이 개체수인 게 밀도야. 그죠? 그러면 누구는 몇 개 나와? 민들레는. 이거를 이렇게로 하나로 취급하면 안 돼. 그건 빈도할 때 이렇게 언급되는 형태고, 자,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네. 그죠? 산수로 보면서 20개였어.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4에 20 이렇게요. 그지? 이게 밀도야. 네, 밀도. 그러면 밀도는 이렇게 각각 구했고요. 개체수의 개념으로. 그럼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해? 상대 밀도는, 그치? 얘를 다 더해. 모든 종의 밀도의 합. 그죠? 40. 모든 종의 밀도의 합 20 더하기 20 분의 얘만의 밀도 3 곱하기 100이요. 그죠? 그러니까 40분의 16 곱하기 100. 그죠? 40분의 20 곱하기 100. 이런 게 뭐야? 각 종의 밀도의 상대 밀도야, 상대 밀도.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좀 줄였죠, 일부러. 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자, 요 원리상으로 하면, 이런 원리상으로 하면, 반드시 면적을 알아야지만 A종의 또는 B종의 C종의 상대 밀도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방향구의 면적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가 살짝 확장하는 거야. 방향구의 자체 면적을 알아야지만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왜? 저렇게 방향구라고 하는 그림이 안 나와 있고, 응용된 문제에서 어떤 식이냐면, A종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개체수가 몇 개 있어. 개체수가 4개 있고, B종은 16개 있고, C종은 뭐 20개가 있대. 이렇게. 이때. 면적 안 알려줬어. 오케이? 근데 상대 밀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 상대 빈도랑 상대 피도를 미리 다 알려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구하래. 여기가 20, 20, 여기가 10, 여기가 30, 30, 여기가 30이 아니라 20, 70, 20, 20, 60, 10, 10에서 여기 70 이렇게. 그래서 여기 거를 다 계산해서 넣으래. 그래서 여기에 요즘 좀 너네들의 중요도를 계산해서 우정정은 누구게? 라고 물어봤어. 그죠? 그럼 못 간다는 얘도 있어. 못 갈까? 구할 수 있어야 돼. 왜? 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지? 면적이라고 하는 게 분모값에 다 그냥 걸리잖아. 오케이? 이제 방향구의 전체 면적분에, 그지? A종과 B종과 C종의 면적을 알아야지만 각종의 밀도를 구했는데, 그지? 근데 상대 밀도라고 하는 게 어때? 저 공식대로 그냥 하면
A에 이거를 다 분모값으로 더한 다음에, 그죠? 방향구의 전체 면적 분의 A종의 개체수, B종의 개체수, C종의 개체수 전체 분의, 그죠? A종만의 상대 밀도는 방향구의 전체 면적 분의 A종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 아닌가? 맞지? 이게 그냥 공식으로 나타내는 그냥 공식을 정리한 그냥 기본적인 상대 밀도 계산하는 공식이보다 저게.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에 해당하는 이 값하고 여기 번분수잖아. 얘 지금 번분수잖아. 이렇게 있고 분자, 분모, 분자 있고 곱하기 100인 거잖아. 그죠? 약분이 되잖아. 여기가. 그치? 그래서 방향구의 전체 면적을 모두 개체수만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뭐를? 상대 밀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 빈도도 비슷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개체수가 이렇게 쭈룩 다 나와 있는 상태 안에서 얘를 상대 밀도를 전체 개체수의 총합분해. 얘만의 개체수, 그지? 20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00. 이게 지금 A종의 상대 밀도야. 됐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20 더하기 20이니까 40분의 전체를 총합 16 곱하기 100. 이게 B종의 상대 밀도야.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40분의 20 곱하기 100. 이게 C종의 상대 밀도야. 또한 여기서 만약에 얘 필충을 물어봤다 해. 그러면 빈도나 피도의 상대 피도의 정의를 내가 아직 알려주기 전에 상대값은 각각을 다 계산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100 중에 얼마의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하는 값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종이 3개밖에 없으면 이 세 종이 안에서의 포지션을 구하는 거니까 100분율 한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더하면 100이어야 돼. 100 안에서의 100분율로 계산한 건 100 내에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하면 여기를 무조건 알아내준다. 80이니까 넣어 25 이렇게. 오케이? 왜? 상대값들은 다 전체의 포지션이 뭐니까 100 중에 얼마다? 라고 계산한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좀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밀도에 대한 설명했고요. 빈도는 출현한 방향구, 그러니까 그 생물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야. 내가 방향구를 4개 추적했다, 5개 추적했다, 뭐 10개 추적을 시켰다라고 했었을 때 그 생물종에 출현한 방향구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빈번하게 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가 빈도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빈도를 봅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방향구의 개수가 지금 현재 4개야. 이렇게를 통으로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로 보는 거야. 친구들이 또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빈곡판처럼 이 하나하나를 방향구 개수로 카운팅 해버리면 망해. 오케이? 방향구라고 하는 게 25개, 그러니까 5개, 5개 빈곡하니까 총 25개로 갈려져 있잖아. 갈려져 있는데 이 전체 덩어리를 방향구 개수로 본 거야. 방향구가 4개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봐볼까요? 여러분, 판단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방향구 4개를 설치를 했는데 누구는 질경이랑 토끼풀하고 민들레 중에 누구는 질경이는 여기 방향군 출현했어. 여기 출현했네. 그죠? 여기도 출현했고 여기도 출현했어. 4개가 다 출현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자, 누구는 질경이 같은 경우는 4개의 방향구에 4개가 다 출현되어 있어. 여기는 그냥 빈도야. 아직 상대 빈도 아니야. 그죠? 그 다음 토끼풀은 어때? 4개 중에 몇 개 출현되어 있어? 4개의 방향구 전체 안에 몇 개 출현되어 있어? 4개 중에 몇 개야? 토끼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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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6개 얘기하면 망한다고. 너는 출현되어 있는 방향구 전체 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든 개체 수 개념이 있고 지금 나 빈도하고 있어. 빈도의 개념은 뭐다? 그 생물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로만 방향구 개수만 카운팅하면 돼. 그러니 이 전체 방향구 안에 토끼풀이 출현되어 있어. 이 전체 방향구 안에 토끼풀이 출현되어 있어. 네, 4M. 이 전체 안에 방향구에 여기에 토끼풀이 출현되어 있어. 하나하나씩 개수 개념으로, 개체 수 개념으로 카운팅하는 건 밀도 개념. 그지? 통째의 방향구에, 4개의 방향구에 몇 개의 방향구에나 얘가 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빈도. 그래서 너도 4개. 그죠? 오케이. 중요한 개념. 오케이. 그럼 누구도
민들레는 얼마겠어, 그럼 빈도가? 그치, 민들레는 2개. 민들레는 2개. 민들레가 어딨냐? 여기 지금, 여기, 그죠? 여기에고, 여기에만 있으니까 2개. 그쵸? 그러면 빈도를 구했어. 그럼 너가 어차피 1이고, 그리고 너가 지금 뭐야? 0.5잖아? 그치? 그죠? 그럼 모든 방향구의 상대 빈도는 모든 방향구의 총 합분의 모든 빈도의 총 합분의 모든 빈도의 총합. 저 A만의 빈도니까, 그죠? 1 곱하기 100이겠지. 여기 쉽게 말하면 A의 빈도는 A종만의 빈도 더하기 100.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빈도 일일이 다 그냥 너 4개의 방향구에만 출해서 너는 2개의 방향구에 출해냈어. 그랬더니 너 1이고 0.5야. 그럼 합산하면 2.5야. 얘는 소수점 계산을 능한가 봐. 그래서 분수를 다 소수점으로 바꿨나 봐. 그러면 상대 빈도는 전체 방향구의 빈도분의 얘만의 빈도 곱하기 100이라고. 1분의 그래서 40 나왔어. 맞죠? 2.5 곱하기 10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40 나왔어. 그쵸? 그리고 여기 2.5분의 0.5니까 5분의 1로 약분하니까 20 이렇게 나왔네. 너 20, 너 40, 너 40 이렇게. 돼요? 되겠나요? 네. 네. 자, 이렇게 가는 게 상대 빈도입니다. 빈도, 아까 개체수 개념에 해당하는 개랑 헷갈리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 피도를 가볼게요, 피도. 피도는 점유한 면적이에요. 점유한 면적. 그 개체가, 그 생물종이 점유된 면적에 대한 개념입니다. 피도는.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 위에는 공식 나와 있죠? 자, 아까 방금 밀도랑 빈도는 끝내놨고요. 밀도는 빨간색으로. 그래서 밀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상대 밀도를 계산하더라. 중요한 건 모든 종의 밀도의 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응용된 버전에서 뭘 모르더라도 방면구의 면적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몰라도 계산할 수 있다. 몰라도 계산 가능하다. 오케이. 상대 밀도 그래요. 자, 빈도도 마찬가지. 자, 전체 방향수분의 출현한 방향구의 수야. 합산된 거 똑같아.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노란색으로 피도도 뭐의 개념이 걸려? 면적 개념이 걸려. 방향구의 면적 개념이 걸리는 게 피도야. 자,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인 건데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 그 차지한 면적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문제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어.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지금 여기가 1 곱하기 1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데 얘를 25개로 쪼갰잖아. 25칸으로. 그치? 25칸을 쪼갰잖아. 25칸을 쪼개놨기 때문에 하나의 이면적이 얼마야? 0.04m 제곱을 차지한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공간 안에 2개가 들어있든 1개가 들어있든 이 공간 안에 하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공간 안에 그 공간을 차지하고만 있으면 0.04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산하기 한 게 이게 비도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봅시다. 여기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했냐? 누구는? 얘는 자 질경인 그죠? 그러면 이 방향구의 전체 면적을 또 이렇게 해놨더니 친구들이 여기 방향구 하나하나씩을 세부적으로 다 어쨌든 여기 1의 1이야. 1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총 조상 방향의 면적이 방향과 4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4제곱미터라고 하는 방향구 면적분에 그죠? 맞죠? 오케이? 얘가 질경이가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거냐면 그죠? 질경이가 출현되어 있는 개체수가 얼마 4개잖아. 그치? 근데 이 면적이 지금 현재 질경이가 여기 한 공간에 여기 이 공간의 사이즈 하나가 얼마고 0.04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왜? 이 면적당 얘를 2분의 1칸으로 나눈 거야. 25칸으로 나눈 거야. 25분의 1로. 25칸이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나온 거라 0.04제곱미터. 돼요?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면적만큼이 0.04일 건데 그것을 하나, 둘, 셋, 4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맞죠? 그래서 0.04에 해당하는 면적 4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0.04예요. 맞죠?
또 누구는 토끼풀은 총 개체수는 16개이지만, 그지? 토끼풀은 총 16개이지만, 보니까 중복돼서 있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0.04만큼을 16개만큼 걸쳐 있어서 0.16 이렇게. 됐죠? 피도가. 자, 그리고 누구는, 자, 이제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누구는 민들레네. 그죠? 민들레네. 민들레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얘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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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근데 3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죠? 한 수가 달라, 한 수가. 그쵸? 개체수랑 또 다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칸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됐죠? 그죠? 그래서 0.04만큼이 12개 점유되어 있는 거야. 돼요? 친구들이 이거 설명 안 듣고, 뭐, 방역법 대충 하면 되죠. 오히려 어려워해. 필요해서 어려워. 그래서 약분하니까 3이고, 그러니까 0.1이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대 피도는 모든 종의 피도의 합. 그죠? 모든 종의 피도의 합. 얼마야? 0.3이네. 0.3이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에 0.04 곱하기 100. 했더니 12.5. 그러니까 막 약분하고, 나눗셈하고, 막, 통분하고, 그죠? 짧은 순간 겁나지시게 빨리 뭔가를 해야 합니다. 0.32분의 0.16, 약분해서 곱하기 150. 그죠? 네, 1분의 1이니까 50. 그죠? 어찌됐든, 딱 떨어지게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지처럼 소좀 필제짜리에서 반올리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더했더니 상대 밀도, 상대 피도가 당연히 얼마가 나오고 100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하다가 산수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딱 종이 지금 3개 중에 2개는 계산했어. 그럼 100에서 빼버려. 100에서 둘을 합산한 걸 빼버리면 돼.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37로 다 100, 100, 100이 나오는 형태.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다? 우점정을 계산하는 거다. 우점정 어떻게 계산한다? 중요치를 계산한다. 중요치는 원본별을 더한 거다.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거다. 상대 밀도와 그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다 더한 거다. 그죠? 그러면 A종의 우점정, A종의 중요도는 얼마야? 이게 다 더하니까 50 더하기 62.5네. 62.5. 검정색은 없나? 나와라 검정색 62.5. 얘는 62.5. 퍼센트도 아니야 우점정. 그냥 각각의 여기 퍼센트 값에 해당한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해서에 나타내는 게 우점도 중요도니까. 그죠? 그럼 얼마야? 여기랑 여기랑 보니까. 느낌상 70에 여기는 107.5고 그죠? 여기는 어떤 80에 여기가 더 높네. 130. 네. 그치? 우점정 누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다. 토끼풀. 그죠? 그래서 우점정을 결정하세요 했더니 얘가 우점정이 됩니다. 토끼풀이 됐네요. 이렇게. 됐죠? 자, 우리 문제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봅시다. 방영구. 방금 바로 얘기 좀 해볼까요? 방영구법은 식물의 군집을 조사할 때 주로 이용하는 거. 조사 지역의 방영구 식물의 밀도 빈도를 측정한다. 무엇이 단위 면적당 특정 개체 수예요? 네, 밀도는 그죠? 밀도는 조사한 전체 방영구에서 특정 개체군의 개체가 출현하는 비율은 뭐예요? 빈도. 그 다음에 그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피도. 그래서 각 개체군의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합산값을 뭐라고 한다? 중요도, 중요치. 라고 하면 중요치가 가장 큰 게 우점종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 긴 문제고 우리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났어요. 100쪽이 여기 끝인가 보다. 그 다음 페이지야. 그래서 여러분은 뭘 여냐? 몇 쪽을 여시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100쪽부터 열어야 돼. 다른 걸. 아까 100쪽, 여기. 네. 여기를 했죠?
문집에 천이 있고 요거 네, 해봅시다. 대표 문제 몇 번이야? 네, 대표자료 분석 2 지금 해주세요. 2번이요? 네, 대표자료 분석 1, 2 전체. 아까 네, 맞습니다. 한 주 질문할 거 있나요? 아마 다 보고 채점하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요런 거 기본 문제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넘겨보다 보면 요런 거 그죠? 어렵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간혹가다 미지수가 엄청 많이 뒤지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풀어서 나한테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몇 조까지 숙제네? 113조까지 숙제래. 네. 113까지 숙제. 그리고 우린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자, 드디어 진도를 나갑니다. 113까지 숙제였고요. 이제 몇 쪽이냐? 124쪽. 네, 뉴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로 계단원 1이 끝나고 물론 생필 구조와 기능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에너지 흐름이랄지 또는 총 생산량, 순생산량 그다음에 뭐 질소순환 같은 것들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죠? 일단 부지런히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나가면서 문제도 풀어주면서 좀 나가야 되니까 113쪽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부분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신경과 자극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 들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미리세크를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를 확정해야 되는 경우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요청을 많이 하는 장면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신경계 구조와 기능. 선생님 갑자기 신경계를 간다고요? 아니, 신경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내보내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곳이겠잖아? 신경계라고 하는 곳들이. 그럼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세포는 당연히 신경세포죠. 그죠? 신경세포. 네, 신경세포들이 신경계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룰 겁니다. 신경세포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뉴런이라고 해. 뉴런. 오케이. 근데 뉴런도 세포니까, 하나의 세포니까 일종의, 그죠? 핵을 갖고 있겠죠? 그죠? 핵을 갖고 있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거나,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가지돌기, 여기를 가지돌기라고 해. 가지돌기. 이런 부분을 가지돌기. 여러 개가 막 나와 있어.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여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신경세포체로서 어떤 생명활동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물질대사도 일어나게끔 해주는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곳이 여기가 되겠죠. 신경세포체. 맞죠? 그리고 여기는 가지돌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쭉 뻗어서 그 받은 정보로부터 그 받은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도 해주는 역할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삭돌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기와 하나의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해도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뉴런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의 뉴런이 기능에 따라서 무슨 뉴런? 구심성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배웠고요. 근데 구심성, 원심성이라는 그 뉴런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아니고 이미 배우긴 했지만 뭐 감각 뉴런이다. 그지? 그다음 연합 뉴런이다. 그리고 운동 뉴런이다. 이런 식의 워딩으로 배웠을 거야. 오케이?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 눈기, 코, 입이나 외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해준 역할. 그래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들이 수집되어 오게끔. 으로부터 외부 정보가 수집되는 방향 쪽에 있는 게 감각. 그러니까 외부 정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입구 역할하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 됐죠? 오케이?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눈 쪽에서, 귀 쪽에서, 또 혀, 그 다음에 뭐 피부 쪽에서 다 모아 받아서 얼굴이든 아니면 몸통 쪽이든 뇌와 척수라고 하는 곳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죠. 뇌와 척수라는 거. 뇌와 척수가 어떤 뉴런들이 모여있는 거야? 연합 뉴런들이 모여있는 거야. 연합 뉴런이 자 조금 짤짤만한데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가지돌기들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가지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인 내용의 판단과 처리를 하는 곳이 연합 뉴런입니다. 오케이, 연합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그럼 그 뉴런에 알맞게끔 뉴런이 이제 판단을 해줬어. 그럼 액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주로 근육에 우리의 골격근이나 우리의 골격근 또는 심장근,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 이거를 연결. 얘를 다른 말로 반응기라고 해. 반응기.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린 명령에 알맞게, 그지? 명령에 따라 맞는 액션이 나타나죠. 액션. 판단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게 운동 뉴런이야. 오케이? 운동 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정보들이 외부로 나가네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 원심력, 부심력처럼. 그럼 선생님 연합뉴런은 딱 명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연합뉴런은 연합뉴런 혼자예요. 그래서 연합뉴런은 종합적인 명령과 판단을 내려주는 것인데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으로 종합적인 판단과 명령을 수행한다. 뇌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으로서 종합적인 판단과 명령을 수행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종류에 따른 것들입니다. 종류에 따른. 근데, 자,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져. 해부학적 구조로. 해부학적 구조는 두 개로 나눠져. 자, 뭐를 어떻게 나누느냐? 봤더니, 자,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축삭돌기만 심플하게 그냥 그대로 띡 있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만 그대로 띡 있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가 마치 다이어트 테이핑처럼 군데군데 무슨 테이핑에 감겨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 오케이? 군데군데 테이핑에 감겨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연합뉴런은 그런 테이핑이 없고 또 다른 아이는 이런 테이핑을 또 갖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표범이처럼 생긴 너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자, 요렇게 생긴 뉴런이 있고, 요렇게 생긴 뉴런이 있고, 요렇게 생긴 뉴런이 있는데, 해부학적 구조로 봤었을 때 이 아이를 우리 뭐라 한다고? 얘를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 똥집 아니고, 모래집 아니고, 다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야! 마리집. 그리고 마리집은 정확하게 말하면
또 하나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으면 뉴런이라는 세포 외에 슈반 세포라는 또 하나의 다른 세포가 정확하게 말하면 슈반 세포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포가 이 아이를 자신의 세포막이 확장되면서 잘 들들들들들 감싸고 들들들들 감싸고 부분 테이핑으로 감싸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점점점 그림을 그리는 건 슈반 세포의 핵이야. 오케이? 슈반 세포의 핵. 오케이? 슈반 세포의 핵들이 그림을 그려고 있고 제가 이 슈반 세포라는 또 하나의 세포가 군데군데 축삭돌기를 군데군데 구획구획 나눠서 감싸고 있더라. 그래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들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마리집이 있는 곳에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들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뉴런들은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뉴런 그리고 민마리집 뉴런.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신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신경세포가 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마리집을 안 갖고 있는 뉴런도 있고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둘의 어떤 특이점은 뭐냐?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무슨 전도가 일어나면 도약 전도가 일어나.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자극의 전도 전달이 빨라. 상대적으로 자극의 전도 전달이 빠른 뉴런이 마리집이고요. 윗마리집은 얘네보단 속도가 더 느립니다. 얘네보단 속도가 더 느려요. 자, 왜 그런 거 보아하니?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위에다가 살짝만 아래만 써볼게요. 간단하게는 이런 원리야. 자, 뭔가 외부 정보가 신경세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여기도 문들이 있어요. 외부에 있던 특정 어떤 이온이 특별한 시그널 때 밀려 들어오면서 정기적 신호가 흘러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어떤 특정 얘가 실질적으로 나트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이 밖에 많이 있다가 특정 시그널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서 전이가 생기는 거야. 활동전이가. 그래놓고 평상시에는 닫혀있는데 닫혀져 있는 옆에 있는 문을 야, 나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너도 열어라. 라는 식으로 얘를 활성화시켜주니까 들어오게 되고 활성화시켜주니까 또 들어오게 되고 하는 식으로 정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정기적 시그널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마리집이 있게 되면 마리집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렇게 싹 감싸. 마리집이 슈반세포에 의한 세포막이 확장되면서 얘를 부분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있었죠? 이렇게 감싸. 오케이? 감싸게 돼버리니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들어왔던 나트륨이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올래? 라고 얘를 문을 열어제끼 하고 싶거든? 열어제끼고 싶어도 마리집이라고 하는 아예 완전 쉴드돼서 쌓아져 있어 버리니 바깥에 있던 특정 나트륨 이온이 이 문을 열어제끼고 들어올 수 없어.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치? 못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왔던 나트륨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 여기 너 들어올래? 라고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곳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제껴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돼요? 그니까 들어왔어. 순서대로 모든 문을 다 열어제껴야지만 정보가 끊기지 않고 끝으로까지 갈 건데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여기는 못 들어오게끔 막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 걸로만 튀어서 들어오고 또 너 못 들어오네? 너 들어와. 이렇게 군데군데 정보가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정 위치에 특정 거리까지 갈 때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부분 모든 문을 다 열어 제껴야 될 필요 없이 군데군데 스킵되진 상태에서 푹푹푹 가니까 훨씬 더 정보가 빨리 흘러가는 거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리집이 있지 않는 뉴런들은 나 들어왔어 너도 들어올래? 나 들어왔어 너도 들어와. 이렇게 순서대로 반드시 꼭 거치고서 문을 열어 제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흘러가는 흐름이 더 느린 것뿐이야. 됐죠?
그래서 도약전도라고 하는 건 정보들이 튀어갈 수 있는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을 해줘버리는 마리집에 감싸져 쉴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그 부분 튀어서 간다. 그래서 더 빠르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정보가 도약되는 도약 정도가 일어나서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느리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제지를 한다거나 속도에 대한 어떤 경감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들은 훨씬 더 군데군데 일부 민마리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유로는 민마리집이에요. 기억해놔요. 연합유로는 민마리집. 그리고 감각유로는 마리집.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누구도 운동유로도 마리집 유로이야. 돼요? 그리고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이 빈틈들.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이런 비어있는 틈들 있죠, 지금.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빈틈들. 비어있는 틈들. 여기로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이런 빈틈들.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여기 이런 빈틈들. 그죠? 이 빈틈들을 누가 알아냈냐? 랑비에르라고 하신 분께서 알아내셨어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의 결절.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곳. 랑비의 결절이라고 동그라미 쳐주거나 랑비에르 결절 쪽으로만 정보들이 튀어서 가는. 그래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정보가 전도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랑비에르 결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가 흘러갈 때 전도와 전달을 배우게 할 건데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생긴 아이 부심성 유형입니다. 얘가 뭐예요? 신경세포체예요. 얘 가지돌이고 얘가 촉사독입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신경세포체가 있는 쪽에 가지돌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신경세포체가 하나의 별처럼 여기 그렇게 있고 기럭지가 긴 축삭도기가 대부분 있는 게 그런 그림인데 유독 감각 유로만 이렇게 중간에 낙지나 문어나 아니면 쭈꾸미처럼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저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저런 그림을 간단하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얘가 중추신경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오케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가거나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할 때 너는 뭐냐? 너는 뭐고 너는 뭐냐? 가가 뭐고 나가 뭐고 다가 뭐냐? 그림 보고 판단해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중추신경계의 뇌나 척수 쪽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감각 유런인 거야. 쭈꾸미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런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 대급박이 한쪽에 있고 축삭도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쭉 뻗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채성신경계에 나오는 얘가 운동류라는 거고 똑같은 운동류 역할을 하더라도 운동류의 역할을 하더라도 두 개가 끊어져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꼭 배울 겁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쭈꾸미처럼 생긴 게 90성유런, 감각유런. 됐나요? 네. 네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약간 차이가 두는 거 살짝만 좀 잡아드려 봤어요. 자, 그럼 진짜 대망의 자극의 전도를 갑시다. 잘 보이진 않죠? 잘 보이죠? 자극의 전도. 자, 자극의 전도와 자극의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신경 자극의 전달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굳이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신경 자극의 전달을 개념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한다 그러면 신경 자극의 전달
전도와 전달을 둘이 나눠 얘기하라 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경 자극의 전도는 한 개 뉴런 내에서 전기적 시그널에 의해서 가는 거야. 아까 방금 배웠던 교약정도처럼. 오케이? 한 뉴런 내에서, 한 뉴런 내에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신호 차이로, 신호 변화로 역치 이상의 자극을 흘려보내는 거. 보내는 현상. 그거 우리 신경자극 정도라고 해. 근데 뉴런이 이렇게 있어. 근데 한 개 뉴런이 1m가 돼가지고 나의 가로 골격근에 가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도 있어. 운동 뉴런 중에. 1m, 1.5m 되게 길어서 한 개 뉴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뉴런과 뉴런이 서로 소통을 해. 이렇게 소통을 해. 그래서 끊어져 있거든. 서로 뉴런과 뉴런이 비어있는 틈이 있어. 이 비어있는 틈을 우리 뭐라 하냐? 시냅스 틈이라고 해. 시냅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전기적 시그널에 의해서 뭔가 갔어. 그러면 여기가 이 틈으로 이 다음에 뉴런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눈빛만 봐도 통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눈빛만 봐가지고 그 사람 요즘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뭔가 저 사람하고 소울이 많이 통했다거나 저 사람하고 뭔가 래퍼가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눈빛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 갑자기 드는 말이지만 남자쌤이 가장 본질이 아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나는 진짜 티다 보니까 근데 좀 성격이 좀 급한가 봐. 그래서 꼭 주어를 안 붙여. 앞에 뭔가를 대화를 할 때 주어를 안 붙이고 뭔가를 장황하게 문장을 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뭐를 요청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가 나는 오만한 생각을 다 한 다음에 맞추면 그래 그걸 또 맞췄다는 걸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제 그거 이후부터는 조금 내가 주어가 뭐죠? 맨날 남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때 주어가 뭐죠? 저한테 얘기한 건가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꼭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때 다 떼놓고 주어 동사까지는 얘기하라. 그러니까 주어 빼놓고 주어를 맨 뒤에 붙인다거나 주어를 해서 나도 대화를 할 때 약간 그런 경험이 혹시 나한테도 없잖아 있을까 싶어서 문장을 나도 급한 대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주어는 한 번 더 붙여준 편이거든. 이해되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찾아봐야 안 나오니?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붕 떠져 있는데, 이 붕 떠져 있는데, 내가 지금 정기적 시그널이 끝에까지 다 왔어? 그러면 너한테 정기적 시그널을 발표하면 지긋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봐? 그래서 나도 지금 정기적 시그널을 보내야겠다고. 아니요. 그러지 못할 거 아니야. 뭔가 화학적인 문제를 분리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서 받아들인다거나 해야 하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시냅스라고 하는 두 뉴런이 이어져 있는 그 틈으로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신경 자극의 전달 물질들이 이 틈으로 분비가 돼요. 세부적인 경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야. 뭔가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이거 우리는 분비된 얘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워딩으로 우리 얘기를 하거든. 대부분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긴 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분비가 돼서 그걸 그 뒤에 있는 뉴런이 너 보냈구나. 알았어.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하고서 받아들인 다음에 또 똑같이 동일하게 뭔가 시그널이 흘러가는 거야. 탈부 계속 정기적 시그널이 이어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 이렇게 모아서 시냅스 틈에서 그죠? 두 뉴런 사이 시냅스 틈에서 화학적 물질의 분비로 신경 자극이 이어진 현상을 우리는 그걸 신경 자극의 전달이라고 해. 이어지는 현상. 됐죠? 오케이? 전도와 전달은 조금 다르지만
자, 그러면 제가 공간 조금 확보하는 사이에 여러분 125쪽 아래 한번 풀어줘봐요. 간단한 거. 공간만 좀 확보해볼게요. 125쪽 아래 풀어줘봐. 125쪽. 125쪽 아래. 쉽죠? 125쪽 문제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내일도 이어서 설명을 마저 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아웃라인 개요만 살짝 잡아줘 볼게요. 아웃라인 개요만. 뭔 형태냐? 신경 자극이 내 전도가 될 때, 역지상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 흐름으로 흘러갈 때는 어떤 값이 있냐면 기준적인 상태, 분극이라는 상태가 있어. 이 분극이라는 상태가 뭐로? 탈분극이라는 상태로 분극이 아닌 상태로 깨지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탈분극은 다시 탈분극됐던 최초 위치는 다시 재분극으로 되돌아가줘야 또 다른 자극을 정보를 전도시킬 수가 있어. 원위치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이라는 워딩이 나오는데 그 워딩을 좀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 자, 비유를 하자면 분극은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야. 비유를 하자면, 자, 여러분, 제가 수업이 있는지, 학생이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지? 그래서, 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도 밖에서 볼 때, 여기 불이 꺼졌네? 오늘 학원 안 한 것보다 하면 그냥 돌아가겠죠? 불이 켜져 있으면, 원래 쉬는 날이더라도, 선생님들 계신가? 하고서, 한번 보러 오잖아요. 우리 학원에 그렇게 주구장창 자주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 박땡준 군이라고 내가 성덕고 친구인데 거의 여기 이 건물 안에 4층에 살거든요. 4층 갔다가 7층 갔다가 4층 갔다가 7층 갔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우리가 거의 주중에 수업이 없잖아. 평상시에. 주말밖에 없잖아. 근데 그 친구는 시험 기간 아닐 때에도 항상 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4층 끝나고 7층 간다고 거기서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근데 불이 바깥에서 우리가 켜져 있으니까 내부에 와서 수업은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막 여러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무실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 있는 상태인 거다. 이렇게. 그치? 그 말이 뭔 말이냐? 기준이 되는 상태가 있어. 그게 세포 수준에서는 뉴런 수준에서는 분극인 거야. 기본값. 기본값.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기본값에서 기본값이 정반대로 바뀌면 지금 이제 수업하는가? 이제 우리 학원문 열어나온다 하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불이 켜져 있다가 다시 불이 꺼져 있게끔 되어야 또 다른 시그널들을 정보를 보내줄 수 있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 기준이 되면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그게 재분극이야. 됐죠?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이 항상 반복되면서 역지상의 시그널들을 흘려가게끔 하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분극은 무엇을 분극이라 하냐면 평상시 세포는 신경세포체, 신경세포막에 다양한 막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막단백질 중에 이제 여러분은 좀 구체화된 채널 이름들을 배울 거예요.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나트륨 칼륨 펌프. 자, 뭔가 거창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이가 있고요.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은 그냥 단순한 촉진화산하는 세포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이 아니야. 촉진화산이 뭐였어? 기억나 혹시? 촉진화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배웠을 것 같아. 촉진화산이 뭐야? 촉진화산. 어떠한 양분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가거든요. 그게 있어. 수용성. 그죠? 수용성. 물하고 친한 얘네들은 물하고 번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용성 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지질 이동충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를 갖고 있죠. 수용성,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입자들은 정해져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거기를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칼륨 통로라는 아이가 있어요.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는 벌써 끝났다고?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는 통로, 그 특정 입자만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게이트야. 칼륨만 왔다 갔다. 오케이?
됐죠? 근데 나트륨은 희한하게 구조가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오게끔 해주는 구조야.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못해. 그래서 나트륨 동로는 이렇게. 근데 펌프라는 건 뭐냐? 자, ATP를 반드시 사용해서 이유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오케이? 세 분자의 나트륨은 바깥으로 아웃시켜주고, 두 분자의 칼륨은 동시에 인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그 위치를 계속 지켜주는 거. 그건데요. 이게 분극이거든요. 근데 분극을 편하게 사용 못했어요. 인프로만 살짝 샀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 내용을 읽어오세요. 어떻게? 거기 126쪽부터 129쪽까지 좀 읽어오시면 그러면 내 설명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숙제는 그래서 아까 문제 14년 네 113쪽까지 네. 또 오시는 것과 네, 내용 이거 있습니다.